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7%에 그치면서 3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경제 위험 요인과 저성장의 해법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천소라 부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7%에 그쳤고요. 그 일각에서는 지금 저성장 기조가 그대로 고착되는 거 아닌가 우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0.7%를 가지고 아직 저성장이 고착화되었다고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0.7%라는 수치를 연율로 환산하면 약 3% 내외 정도 되고요. 네. 그 대외적인 여러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그리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개별 소비세 인하와 같은 그 경기 부양책이 한몫을 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개선 효과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아직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고착 기조는 말하기 좀 시기상조다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단정 지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잠재 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문제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저해하는 요인들이 자꾸 원인 작용이 된다면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나올 걸로 생각하시는지. 네, 잠재 성장률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은데요. 네. 우선 구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문제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대외적으로는 그 세계 경제 둔화 같은 성장세 하락 요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이 생산 가능 인구의 정점을 찍는 해이고 네. 내년부터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네. 그 여기다가 만약 그 세계 경제의 둔화와 같은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진다면 네.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아마도 그 우리나라 경기가 반등하기는 쉽게 어려운 구조이고 따라서 네. 현재 수준에서 경제 성장률이 완만하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고령화 문제, 잠재 성장률 저해 요인으로 일단 꼽고 있는데 IMF도 지속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저출산 고령화 장기화 된다면 네. 또 영향력을 좀 안 좋게 미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출산과 고령화의 장기화가 될 경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예. 그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가 정점이고 예. 내년부터 감소고요. 네. 2015년부터 약 2060년까지 자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구현해 드리고 예, 있는데 예, 보면서 맞습니다. 얘기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네, 같아요. 2015년부터 지금 60년까지 통계청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를 보시면 이걸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23% 정도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네. 또한 이제 고령화 인구 비중을 보게 되면 2015년부터 2060년까지 약 27%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주시해야 될 상황임은 분명하고요. 네, 지금 네.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2017년 이후부터 네, 급격하게 이제 맞습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보이고요. 네. 인구 감소율도 보면은 사실상 2045년쯤이면은 지금보다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현 네. 상태라면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재 성장률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요인들을 인구 좀 더 인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네. 외부 유입 요인을 자금 네. 좀 더 끌어당긴다든지 여러 가지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게 보면 내수 부진보다는 수출 부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잠재 요인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올 7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과 같은 주요 품목의 감소세 폭이 확대되면서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을 야기시킨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구조적인 요인과 그리고 그 경기 변동적인 요인을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그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제 요새 보호무역주의
미국주의 성향이 예.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유로존을 중심으로 투자 위축이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네. 경기 변동적 요인으로는 소위 말하는 G3 리스크인데요. 네. 뭐 미국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그렇죠. 중국 경제 불안,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영국의 브렉시트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적인 요인과 관련해서 세계 네. 경제 둔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단기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마땅히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계 경제가 개선세가 뭐 회복세로 네. 돌아설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여건도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중국 같은 어떤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지금이라도 시장 다각화를 모색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면 안 되긴 하지만 네. 또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요인을 좀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가 뭐 IT라든지 생산 측면에서 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여진이 있겠다 보는데, 자 이제 좀 요즘 이슈를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나라 국내 이슈를 좀 보면은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제 자체 뭐 부실한 어떤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단초를 여기서 찾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번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97년 외환위기 IMF 당시의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의 특징은 그 개별 기업의 부실에 대한 조정과 더불어서 예. 산업 전반의 이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즉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을 위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점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조정이 그 당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향후 2, 3년 정도 걸쳐서 장기간의 이제 플랜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경기 하방 압력에 분명히 압박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이 약 11조 정도 편성이 되었고, 관련 산업 분야의 실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예.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장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경제회복 지원되면 결국은 일자리 창출도 또 네. 지원되는 거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데, 고용 안정 문제랑 직결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해결책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고용 안정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점 뭐냐면 현재 보상 체계 시스템이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방식으로, 즉 임금과 고용 안전성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네. 즉 정규직의 과잉 보호 양상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생산성에 대한 그 효율적으로 그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네. 노동시장의 이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현재 지금 정부가 추진적인 뭐 노동개혁 4법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그 정규직의 과잉보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이제 국회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양질의 일자리 맞는 급여 체계까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중국에 의존한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요인 아니면 어떤 개선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대외 리스크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미국 금리 인상과 그 중국 경제 불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마지막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직후에 금융시장이 초반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급속히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고나 또 낮은 외화 부채, 그리고 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네. 외환 건전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장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영국과의 수출 비중이 약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올 그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약 1.4% 정도 돼서 예상했던 것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도 신중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우려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 경제 불안은 우리나라의 성장세를 단기간 상당
기간 어떤 네, 제약시킬 수 억제시키는, 있는 예.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약 4분의 1 정도 돼서 그 우리나라가 그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중국은 그동안의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던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이것을 진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조조정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시킬 수 있는 네. 그 적극적으로 총수요 정책을 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일단은 안심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 중국 경기가 급락하거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그 산업별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네. 그동안 투자가 이루어졌던 산업 같은 경우에 전기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대신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적게 해왔던 소비 관련 분야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건 잠재 성장률 저해 요인들을 해소해야 앞으로 경제 회생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부분들이 좀 해결책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하셨듯이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결국에 노동력의 감소를 일으키고요. 네. 또한 그 중국을 비롯한 세계 성장의 둔화가 바로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 전반을 흔드는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공급 측면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 부실 기업의 구조 조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네. 위해서는 그 생산성이 높은 방향으로 그 금융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최소 비용의 원칙 하에서 금융권과 감독이 철저히 부실 기업에 대한 네. 그 인식이 조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시스템을 잘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데요. 네. 즉 다시 말해서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그 상품 시장의 규제 합리화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시장에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이 독과점 담합이 발생하거나 그 시장 잠재력을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네. 시정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한 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그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서 서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또 환경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천소라 부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